근데 저는 세시미카를. 미라요? 고려대학교 의료원 유튜브를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대를 아우르는 아우름 토크, 라떼는 말이야. 오늘은 병리과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리과가 어떤 과인지 알아보기에 앞서서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전공의 선생님이시죠? 네, 병리과 전공의 전태성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 전공의 선생님 옆에 나와 계신 분은 어떻게 보면 영화배우 같으신데. 고맙습니다. 영화배우신지 누구신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병리과 교수 노마드 김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전공의 선생님, 좀 병리과라는 게 도대체 무슨 과인가요? 일반인 시청자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 병리과는 환자께서 얻어낸 조직을 대상으로 유관검사, 조직 슬라이드 검사, 분자 검사 등을 통해서 질병을 진단하고 예후와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각 질병들은 비교적 특징적인 형태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모습을 현미경을 통해서 진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네. 무슨 백과사전에서 듣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환자를 직접 보는 과는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환자의 조직을 본다는데 조직이라는 게 뭔가요? 보통 조직 검사나 수술을 통해서 환자에게서 조직을 얻고 그것을 그럼 수술로 떼어낸 조직 같은 것들을 현미경으로 봐서 이거를 진단해주는 과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 맞는 말인가요? 일부분입니다. 그게 일부분. 그러면 또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질병의 진단을 하는 곳이 병리과긴 맞는데, 네. 또 하나는 이제 사인을 확인하는, 사인, 돌아가신 이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망 원인을 이제 확인하는 과이기도 해요. 아니, 그럼 병리과라는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현미경만 보는 과라든지 이런 거랑은 좀 다르게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네요. 병리과가 이제 현미경은 주 장비긴 하지만 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유전자 검사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유전자까지 들여다보는 그런 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병리과라는 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현미경만 보는 과가 아니고 정말 현대의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리과, 과연 전공의 선생님은 무슨 이유로 선택하신 건가요? 환자를 대하는 임상의학도 다양한 분야가 있고 여러 과들의 흥미가 있었지만 일하는 방식이나 개인적 성격이나 흥미 등이 병리과에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선생님 어떤 부분이 병리과랑 그렇게 맞으셨다고 생각하셨어요? 환자를 보지 않고 슬라이드나 교과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익히고 또 진단하는 것이 재밌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것보단 어떻게 보면 학문 쪽에 조금 더 치우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흥미를 끌으셨단 말씀이시죠? 병리과도 다른 과들처럼 전문 분야로 나눠질 것 같은데. 네. 병리과에는 크게 기본적으로 외과병리와 세포병리 그리고 분자병리 등이 있고, 그리고 이런 외과병리를 좀 세분화하면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은 신경병리, 두경부병리, 심폐병리, 소화기병리, 그리고 뭐 산부인과, 비뇨기계, 피부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든 질병별로 다 나눠져 있겠군요. 네. 또 다른 병리과는요? 분자병리나 이런 것들은 최근에 분자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그런 것들은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완전히 세부되어 있지는 않고요. 네, 교수님, 이 말이 맞나요? 그것도 부분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병리학적으로 얘기하면 분류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얘기가 되는데, 네. 하나는 장기 우선으로 간다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제 장기별로 하는 이제 그런 세부 전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테크닉이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다양한 테크닉을 이용하는 것들이 돼 있는데, 현대의학이 앞으로 발전을 계속하면서 개인 맞춤 의학의 시대가 왔고, 또 하나는 동반 진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진단을 하면서 거기에 특화된 약을 쓰는 그런 식으로 의학이 지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분자병리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이고, 그다음에 이제 진단을 하면서 얻어진 모든 다양한 정보들을 모으는 저장소가 있어요. 이게 바로 바이오뱅크, 아니면 또 인체 유래물 은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최신 의학의 발전, 최신 산업의 발전, 이 모든 것에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의학 데이터의 허브이자 메카와 같은 곳이군요.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과가 계속 분과가 되고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병리과는
환자 수술이나 이런 걸 하는 과는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환자 직접 수술을 하지 않고 환자 수술을 하고 얻어진 조직을 바탕으로 유관검사와 단면을 확인하기 위해서 잘라보고 또 그것을 현미경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잘라본다고 하면 그래도 칼을 쓰기는 쓰나 보네요. 네, 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칼 쓰는 거 하면 또 우리 교수님께서 또 일반 의사와 다르게 또 칼을 많이 쓰신다고 하시던데. 저는 칼을 다양하게 썼어요. 아, 어떻게 다양하게 쓰셨습니까? 제일 칼을 많이 쓴 거는 사람 몸에서 이제 수술했던 조직을 이제 우리 병리과로 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이제 대부분 1cm 간격으로 잘라요. 네. 그래가지고 그 병변이 있는 걸 찾는 건데, 아, 다 잘게 쪼개가지고 병별을 찾는 거군요. 근데 이제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은 아주 이거 작은 칼들을 좋아해요. 근데 저는 사시미 칼을 좋아했어요. 왜냐면 예리하고 칼이 크기 때문에 큰 장기를 자를 때 아주 유효하거든요. 아, 실제 사시미 칼로 사람의 암이라든지 조직 같은 걸 자르셨다는 말씀이시죠? 와,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교수님께서는 또 다른 칼을 쓰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썼던 칼은 죽도를 이제 만졌어요. 죽도를 왜 만지셨죠, 교수님? 검도를 이제 하느라고 죽도를 했는데, 아, 검도. 죽도를 이제 죽도록 다뤘어요. 죽도를. 68년에 도장 입문해서 현재까지 운동을 했다 치면 대충 한 50년 넘게 칼을 맞췄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의사로서의 경력은 몇 년 되셨나요, 교수님? 의사로서는 80년부터니까 41년이 되겠네요. 아니, 그러면 교수님은 의사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칼잡이시네요. 아, 제 별명이 칼잡이였어요. 검도 7단이라고 하는 그런 경지는 그 8단이 이제 제일 높은 경지인데, 아, 교수님 검도 그럼 7단. 네, 7단이고 의사 중엔 제일 높아요. 외국에 이제 의사들끼리 시합을 하러 나가면 제가 이제 단장이자 최정예 팀의 이제 주장이기도 해요. 아니, 교수님께 병리과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교수님 인생 얘기가 너무 재미난 게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입수한 정보로는 칼만 쓰시는 게 아니고 뭐 작가라는 또 얘기가 있으시던데. 아, 근데 저기 아직 칼이 아직 남았어요. 칼 이야기가 남았단 말씀이시죠? 네, 어떤 칼이 또 다른 칼? 세 번째로 많이 쓴 칼은 메스예요. 그러니까 외과 의사들만 메스를 쓴 게 아니고 저도 메스를 썼는데 600명 이상을 제가 메스로 부검을 했어요. 그 중에는 한 19가 현재 사람이 아니고 한국의 미이라를 이제 부검을 했기 때문에. 미이라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칼은 세 가지를 썼는데, 하나는 우리 과에서 쓰는 사시미 칼, 아, 과에선 사시미를 쓰시고, 그 다음에 운동할 때 쓰는 죽도, 운동하실 때는 죽도를 쓰시고, 그리고 세 번째 쓰는 게 메스는 부검을 하기 위해서 부검까지. 법의학을 했단 얘기죠. 법의학이라고 하면 사인을 밝힌다든지 돌아가신 이유를 밝힌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시기 위해서 실제 시체를 부검하신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 와중에 미이라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과학수사연구소에서도 근무했기 때문에. CSI 그런 데 나오는 과학수사연구소요? 제가 CSI였어요. 아, 저희 교수님 모신 줄 알았더니 너무 다양한 캐릭터를 모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검도를 할 때 고단자가 되면 이제 진검을 쓰고 그러는데, 제가 그 진검을 잘 안 썼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을 진짜 베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 그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으실 수 있겠군요. 네. 교수님, 근데 미이라를 부검하셨을 때는 뭐 어떤 걸 밝히기 위해서 미이라를 부검하신 건가요? 2002년도에 이제 파평윤 씨 모자 미이라가 발굴이 됐어요. 그리고 그 문중에서 그 미이라를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이제 기증을 하셨어요. 박물관에 이제 담당자가 전화가 왔고, 미이라 연구를 해줄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때 여름이었는데 그냥 한 달은 그냥 달려갔어요. 그리고 박물관 앞에서 이제 그 실려온 그 관을 열게 됐는데, 열다 보니까 정말 미이라가 나타났고, 대기 중에 있다 보면은 나쁜 그 세균이나 이런 것도 퍼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워낙 더운 날이기 때문에 미이라의 이제 손상이 우려가 돼서. 미이라의 부패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그 대기 공기 노출되다 보니까 미이라가 입고 있던 옷 같은 것들이 변색이도 막 그래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게. 그래서 이제 그분을 바깥에서 이제 하다가 바로 이제 의과대학의 부검실로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 1년 동안 그 미이라를 연구하게 됐고, 그게 이제 한국의 미이라학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미이라 학문도 따로 있나요, 교수님? 한국에 미이라학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없었고. 없는데 이제 2002년에 제가 미이라 연구하면서 2003년도에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 한국의 미이라학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걸 이제 알리게 됐죠. 우리 김한경 교수님도 그렇지만 교수님들이 얘기할 때마다 정말 한국의 역사와 함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다시 병리과기로 돌아와서 미이라같이 특수한 부검 말고 일반적인 부검에도 최근에 또 병리과 선생님들이 많이 하나요? 올해 전공의로 들어오는 지원한 선생님이 있는데 법의학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의학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병리학을 해야 돼요. 병의 원인, 돌아가신 원인들을 밝히기 위해서 해야 되는군요. 네. 병리과라는 게 저 같은 그냥 일반 외과 의사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환자의 조직으로 어떻게 치료할지 방향만 결정해 준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첨단 의학을 선두를 달리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정말 새롭고 우리 일반 의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많이 하는 과인 것 같습니다. 병리과 상당히 인기과일 것 같은데 병리과 인기과인가요, 선생님? 사실 그 전공의 지원자가 많지는 않고 그래서 비인기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비인기과. 네, 다만 여러 임상과들과는 또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적성과 흥미가 맞는 사람이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적성과 흥미만 맞으면 우리 교수님처럼 정말 특이하신 교수님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단 때 병리과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선생님께서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일반적으로 진단은 여러 가지 영상적이나 임상적인 소견으로 대부분 진단이 되지만 여러 가지 검사 결과들을 바탕으로 그런 진단이 100%다 진단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많은 확정적인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진단을 또 병리과가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때로는 반대로 병리과 진단이 또 여러 질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대로 영상이나 임상적인 검사 결과들을 많이 참고하여서 결국은 모든 과가 같이 진단에 참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협업해서 진단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축이 또 병리과라고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이 말이 맞나요? 예, 그것도 부분적으로 맞아요. 다 부분적으로만 맞아가지고. 추가할 게 뭐냐면 강상희 선생님도 다 외과 의사니까 아시겠지만 수술하실 때 병리과가 없으면 아마 수술 못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리과 없으면 수술 못 합니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왜냐하면은 동결 진단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술하는 외과 의사들이 수술하는 과정 중에 이게 암인지 아닌지 아니면 이제 어디까지 퍼졌는지 아니면 잘라야 될 부위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그런 것들을 병리과로 보내게 되면 병리과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응급이에요, 사실 그게. 그걸 가지고 10분 내지 15분 이내에 그거 진단을 해서 뒤어야 외과 의사들이 수술의 어떤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며칠씩 걸릴 수도 있는 병리 진단을 수술 중간에 한 10여 분 이내로 즉석에서 바로 검사를 해주시는 아주 중요한 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외과 쪽 입장에서도 병리과가 이렇게 진단해주지 않으면 수술 범위를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환자를 최대한 아껴가면서 수술하기 위해서는 병리과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진단법들이 일반적으로는 현미경으로 보는 거잖아요. 네. 옛날에는 다 현미경만 본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새로운 것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현미경도 이제 전산화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예전에는 이렇게 컨설트 같은 거 할 때 직접 슬라이드를 들고 찾아가는 경우가 많았다면 요새는 스캔을 하고 그것을 이미지로 공유함으로써 원격 진단이 또 가능해지고 또한 그런 스캔 프로그램에서 이미지를 대상으로 이런 컴퓨테이셔널 애널라이시스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컴퓨터로 분석하시는 거? 그런 것들이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은 병리사의 진단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다 현미경으로 혼자서 이렇게 봤다면 요즘은 다 화면으로 띄워놓고 다 같이 이렇게 토론도 하고 어떻게 보면 컴퓨터 분석도 한다는 말씀이시죠. 어떻게 보면 일반 환자분들께서는 병리과가 어디 있는지 내과, 외과 이렇게 있는 것처럼 좀 찾기가 힘들잖아요. 병원 생활도 일반적인 의사들이랑 좀 다를 것 같은데 병원 생활이 또 일반 의사랑 좀 어떻게 다른 면이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러 병동을 돌아다니고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것이 없고 또 특징적으로는 응급 상황이 별로 없고 당직이 없거나 거의 없다는 점이 좀 특징적입니다. 반면에 하루에 나오는 슬라이드의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매우 많다는 건 보통 뭐 한 근무 시간에는 거의 쉬지 않고 1000장, 2000장씩 나오나요 매일?
한 몇백 장은 나오는 것 같아요. 1000장 정도 네. 가까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네. 와. 근데 또 교수님께서는 저희 구로병원과 역사를 같이 하셨다는 말이 있던데 네. 구로병원이 개원이 1980년대 했죠? 그때도 교수님 계셨었어요? 네. 구로병원 개원일이 1983년 9월 1일이에요. 아, 9월 1일. 네. 그러니까 개원과 동시에 제가 여기 와서 이제 근무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전공이 이제 취프로서 전공이 짚은 전공이 4년 차. 여기가 개원을 하니까 일손도 부족하고 하니까 좀 가서 도와주라 해가지고 9월 1일자로 와가지고 구로병원의 병리과에서 이제 근무를 했어요. 와, 구로병원의 역사와 함께 하셨군요. 네, 아마 현 시점에서 구로병원의 개원과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올해 다음 달이면 정년 퇴임을 하니까 정년퇴임. 예, 구로병원에서 개원하고 구로병원에서 마치는 그런 아마 최초의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교수님 어떻게 보면 구로병원의 역사십니다. 아, 교수님 환자를 직접 보지 않는 과인데 어떻게 보면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점과 단점 어떤 게 더 많나요? 단점은 그러니까 의사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의과대학 과정이 전부 다 환자를 보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를 못 본다고 하는, 안 본다고 하는 게 제일 큰 단점이에요. 그럼 내가 환자를 안 보니까 진짜 의사로서 이거 완전히 뭐 퇴화되는 건 아닐까? 헷갈릴 수 있는 거군요. 예, 이제 그게 하나가 제일 전 단점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장점은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장점이 있죠? 우선 이제 병리과는 임상이기도 하지만 또 기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병리하는 사람들은 학자이기도 하고 병리 의사이기도 해요. 순수한 학문도 하시면서 네. 임상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응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결 진단이라고 하는 것만 빼놓고 나면은 우리가 우리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쓰실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게 장점이죠. 다양한 거 하니까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미라학이라든지 아니면 검도 이런 거 말고 작가 활동 또 말고 또 재미난 걸 들었는데 그렇게 국제 교류라든지 의료 봉사 같은 걸 또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또 국제 교류 하신 게 또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교수님?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그러니까 한 15년 동안을 이제 몽골의 병리 의사들을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 5명 정도밖에 없었는데 뭐 인구가 300만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였는데 10몇 년 동안을 이제 몽골 프로젝트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거를 해서 2018년에 가서 이제 10주년 행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100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300만 인구의 100명의 이제 병리 의사가 이 진단 업무에만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그거는 엄청난 발전이에요. 그리고 몽골의 그 교육이 어느 정도 성공이 되자 아프리카로 눈을 돌려서 아프리카요? 네. 대륙을 옮겨 다니시는 거네요. 마다가스카르의 병리 의사들을 2015년부터 가르쳐서 5년 동안을 교육을 해서 그쪽의 수준을 한 10단계 이상 올려줬어요. 그리고 나라를 결정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이제 18번을 방문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이 사진을 이제 많이 찍게 됐죠. 사진이요? 네. 그럼 그 사진도 또 전시를 하실 예정이시거나 하셨나요? 작년에 이제 아프리카 사진전을 했어요. 아, 이미. 네. 제목도 노마드 인 아프리카라고 그래서 교수님께서 노마드 하셔서 무슨 노마드인가 했더니 정말 학문과 활동과 나라와 대륙을 떠돌아다니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유목민이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역마살이라고 그래요. 영마살 교수님과 조용한 전공의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전공의께서 이렇게 조용히 계시지만 제일 큰 하는 일이 현미경 보고 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학문을 하시는 거가 제일 큰 일이기 때문에 병리과 의사들만의 직업병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네. 어떤 직업병이라고 얘기할 만한 게 뭐 있나요? 일단 현미경을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계속 보기 때문에 자세가 똑바르지 않으면 허리나 목 디스크 등이 오기 쉽습니다. 디스크 오셨어요? 아, 저는 아직 안 왔습니다. 교수님 혹시 디스크 오셨습니까? 네, 왔습니다. 아니, 검도도 하시고 운동도 이렇게 하시는데 환자 진료를 너무 열심히 하신 거 아니십니까? 그래서 의자 앉을 때 완전히 허리를 피게끔 이제 교육을 해요. 그런데 현미경 구조상 목을 이렇게 조금 기울여서 보게 돼요. 맞습니다. 이렇게 보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목에 이제 이 경추에 그게 좁아져 가지고 디스크가 와요. 그러니까 직업병인데
그 산재 신청이 안 된다는 게 지금 제일 큰 문제. 제가 보기 지금 이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 다 허리 한 번씩 피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후배 병리과 의사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병리 교수로서는 이게 아마 마지막 그 해주는 말일 수도 있는데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데 있어서 그 전문의 영역은 깊이를 우리가 뭐 아무리 깊게 들어가도 더 깊어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병리학적인 지식, 의학적인 지식의 깊이를 깊게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미경이라고 하는 것만 들여다보면은 바라보는 시야가 좁아져요. 그래서 좀 더 넓게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고 다른 임상 의사들하고도 다가가야 되는데 그건 대화거든요. 대화도 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하다못해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만 존재한다고 하는 거는 병리과 의사로서 좀 모자라지 않을까. 제일 아쉬운 게 그거예요. 현미경을 통해 작은 구멍을 통해 온 세상을 보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병리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보면은 대학병원 교수라고 한다면 진정한 노마드, 유목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학문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 교육활동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김한겸 교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유목민이시자 어떻게 보면 노마드십니다. 교수님께 정말 큰 존경의 뜻을 포함한 오늘 병리과 너무 재밌게 들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교수님 의료 사랑합니다.